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편자로부터 독자에게. 우리의 친구 베르테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에 겪은 특기할 만한 일에 대하여 그의 자필에 의한 기록이 될수록 많이 있기를 편자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편자의 서술을 삽입함으로써 그 자신의 편지 진행을 중단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편자는 베르테르의 신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라야 실상 간단하여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극히 사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 문제가 되면 의견은 달랐고 판단도 구구하였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그 사이 애써 알아낸 일들을 그대로 충실히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고인이 남긴 편지를 삽입하며 발견된 쪽지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범상치 않은 인간일 경우는 지극히 사소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진정한 동기를 찾아내기 어려운 일이므로 더구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르테르의 마음속에는 쌓이고 쌓인 욕구 불만과 그에 따르는 불쾌감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굳게 얽혀서 마침내는 그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마음속의 흥분과 격정은 타고난 그의 천성에 갖추어진 모든 힘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더할 바 없는 불길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일찍이 어떤 불행과 싸울 때보다 더 한층 애처로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그의 정신이 지닌 그 밖의 힘, 곧 활기와 총명까지도 좀먹어버려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따라서 더욱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불행해짐에 따라 그는 점점 편벽한 사람이 되어갔다고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알베르트는 고결하고 온건한 인물로 오랫동안 소망해오던 행복을 마침내 손에 넣고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 했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베르테르는 말하자면 하루하루 자기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저녁 때가 되면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또 덧붙이기를 알베르트의 인품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달라졌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는 언제나 같은 인간, 즉 베르테르가 처음 만났을 때 경의를 표했던 바로 그대로의 인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로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였으며 그녀가 훌륭한 여성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답니다. 그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혹의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멀리하려 했으며,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또 그 경우에 단순한 수법이긴 하지만 이 귀중한 소유물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기를 꺼렸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베르테르가 로테에게 오면 알베르트가 곧잘 아내의 방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나 반감을 품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가 있으면 친구가 거북해 할까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테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로테를 만나보기 위해 마차를 보냈고 로테는 그것을 타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첫눈이 내려 사방이 은빛 세계가 된 맑게 갠 겨울날이었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베르테르는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알베르트가 로테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녀를 데리고 돌아올 작정이었던 것이죠. 해맑은 대기도 베르테르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으며 갖가지 슬픈 환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꼬리를 무는 괴로운 상념을 위해 고동칠 뿐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채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테르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도 혼란되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는 알베르트와 그 아내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기가 파괴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런 자책 속에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반감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날도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그 문제에 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확실히. 하고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혼자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허물없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만사의 애정이 깃들인 사이란 말인가? 조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실한 관계란 말인가? 틀림없이 실증이 난 거야. 그래서 무관심해진 거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소중한 아내 이상으로 그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는 도대체 자신의 행복을 알고 있기나 한가? 로테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존경을 바치고 있을까?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 그것은 잘 알고 있어. 벌써 알고도 남는 사실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미치게 한다. 죽을 것만 같다. 도대체 알베르트의 나에 대한 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로테에 대한 나의 애착을 자기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로테에 대한 나의 배려를 자기에 대한 완곡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또 그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알베르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를 멀리하고 싶은 거야. 나라는 존재가 눈에 거슬리는 거야. 베르테르는 몇 번이고 빨라지는 걸음을 멈추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발길은 앞으로 내디뎌졌고 생각에 잠겼다 혼잣말을 했다 하면서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마침내 로테의 아버지 집인 수렵관에 당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노인과 로테의 안부를 물었는데 웬일인지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맨 위에 사내아이가 바라임에서 농부가 한 사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베르테르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까 로테가 열심히 노인을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느 가부집 머슴으로 신분이 드러난 피해자는 이른 아침 현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전에 있다 쫓겨난 머슴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르테르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가봐야겠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바라임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옛 추억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청년, 몇 번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친근감을 느끼고 있던 그 청년이라고 그는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시체가 놓여있는 그 주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의 보리수 사이를 지나야만 했는데 전에는 그토록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장소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웃 어린이들이 곧잘 모여 놀던 낯익은 그 문간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인간의 감정인 사랑과 성실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커다란 보리수는 잎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서리에 덮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나직한 담을 뒤덮고 있던 아름다운 나뭇잎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렸고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눈에 덮인 묘석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베르테르가 다가가자 갑자기 거기서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저쪽에 무장한 한떼의 사나이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범인을 잡아온다 하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베르테르는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 머슴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부를 외골로 사랑했던 청년, 얼마 전엔 분노와 절망을 가슴에 품고 배회하고 있었으며 그때 베르테르가 만났던 바로 그 사나이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잡혀온 그 청년에게로 다가가서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나? 이 불쌍한 사람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청년은 조용히 베르테르를 쳐다보며 말이 없더니 마침내 입을 열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남편이 될 수는 없어요. 청년은 주막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베르테르는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런 무섭고 야릇한 감동으로 인하여 베르테르의 내부에 간직된 것이 온통 뒤흔들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의 슬픔과 불만, 그리고 자포자기적인 무관심한 상태로부터 그는 잠시 해방되었습니다. 억누를 길 없는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그 청년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동정심과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죄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청년의 입장이 되어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건을 생각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청년을 변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열렬한 변론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법무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그 도중에 법무관을 만나서 자기가 할 말들을 어느새 소리내어 중얼거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알베르트가 와 있었습니다. 한순간 베르테르가 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관에게 범인을 옹호하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법무관은 두세 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말을 총동원해 열의와 활력과 진실을 다하여 말해도 그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도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는커녕 베르테르가 하는 말을 도중에서 가로막고 살인자를 비유하는 글을 나무랐습니다. 그의 말인즉 그런 변호가 통하는 날엔 일체의 법률은 무효가 되고 국가의 안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법무관인 자신은 책임자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모든 일을 규정대로
수속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만일 그 청년의 도주를 방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은 이것마저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알베르트도 끼어들어 노인의 말에 동조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법무관이 안 돼. 그런 사나이는 살려둘 수 없어. 하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 그는 무서운 고뇌의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법무관의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는 그의 서류들 속에 끼어있던 한 장의 쪽지로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끝내 구원받을 수 없다. 불쌍한 사나이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붙잡힌 청년에 대하여 알베르트가 마지막에 참견을 하여 법무관 앞에서 한 말은 베르테르를 몹시 상심케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에 대한 은근한 적이조차 숨어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두 사람의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총명한 그가 모를 리 없었으나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역시 그의 서류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알베르트에 대한 그의 심정을 유감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되풀이하여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장을 쥐어뜯기는 듯한 느낌이 들 따름이다. 나는 결코 공정한 입장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그날 저녁은 포근하여 눈이 녹을 듯한 날씨였으므로 로테는 알베르트와 같이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도중에 로테는 몇 번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베르테르가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못내 서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긴 했으나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불행한 정렬을 언급하고 그를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는 게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오. 부탁이오. 당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해주구려. 남들의 눈도 있지 않소. 벌써 여기저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소. 그는 말했습니다. 로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알베르트의 가슴에 꽤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다시는 로테에게 베르테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로테가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야기를 중단해버리거나 화제를 딴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불행한 청년을 구출하기 위하여 베르테르가 기울인 헛된 노력은 꺼져가는 등불의 마지막 불꽃이었다고나 할까. 그는 더욱더 깊은 고뇌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범인 자신이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청년의 반대 증인으로서 자신이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찍이 베르테르가 근무 생활 중에 그가 겪은 모든 불쾌한 일들, 공사와의 불화, 자기가 저지른 실수, 비상하던 모욕 등이 그의 마음속에 잇따라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무의도식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희망은 일체 단절되어 버렸으며 실사회에서 활동하려 해도 그럴 계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마침내 기묘한 감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끝없는 정열에 완전히 몸을 내맡긴 채 사랑하는 여인과의 슬픈 교제를 언제까지나 끊지 못하고 드디어 그녀의 안정된 생활마저 교란하였고 목적도 희망도 없는 일에 무리하게 정력을 소모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비참한 파국으로 줄다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 혼란과 정열, 지칠 줄 모르는 몸부림과 끈덕진 노력, 삶에 대한 권태, 이 모든 것에 대하여는 그가 남긴 몇 통의 편지가 가장 유익한 증거가 될 터이므로 여기 삽입하려고 합니다. 12월 12일 사랑하는 비렐름이여, 나는 지금 마귀에게 쫓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과 똑같은 위기에 놓여 있네. 때때로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불가해한 내적 발광이라네. 그리하여 그놈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목을 조르는 거야. 그 괴로움, 그 쓰라림, 그럴 때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져서 인간에게 저기를 품고 있는 이 계절의 황량한 밤경치 속으로 나가 정처 없이 헤맨다네. 어젯밤에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대길 수가 없었네. 갑자기 눈 녹은 물이 불어나서 강물이 범람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강마다 물이 넘치고 바라임의 아래쪽 그 그리운 골짜기가 물에 잠겼다는 거야. 밤 11시가 지나서 나는 집을 뛰쳐나왔네. 눈앞에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네. 바위 위에 서서 내려다 보니까 달빛 속에서 탕류가 소용돌이 쳤네. 밭도 목장도 산울타리도 온통 물에 뒤덮여 그 넓은 골짜기는 온통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로 변해 있었네. 이윽고 검은 구름 속에 숨어있던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자 눈앞에 가로놓인 그 물바다는 섬뜩하리만큼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면서 저 먼 곳을 향해 요란하게 소용돌이치며 울부짖는 것이었네. 나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억제할 길이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네. 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시면을 향하여 선 채 깊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네. 그리하여 내 고뇌와 슬픔을 물속의 물결과 함께 흘려보내고 씻어버리는 환희에 쌓여 나는 넋을 잃었네. 오, 그러나 나는 땅에서 발을 떼므로써 모든 고통을 끊어버릴 수는 없었네. 내 운명의 모래시계는 아직도 모래가 다 흘러내리지 않았던 걸세. 나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네. 아, 비렐름이여, 저 질풍으로 구름장을 갈갈이 찢어 대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인간적 존재를 기꺼이 내던질 텐데. 그리고 아, 그런 큰 환희는 얽매인 몸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다시 나는 슬픈 마음으로 언젠가 어느 무더운 날 로테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쉬었던 그 그리운 버드나무 아래를 내려다보니 역시 그것도 물에 잠겨 버드나무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네. 비렐름이여, 나는 로텐의 목장, 로텐의 집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정자는 경류에 볼품없이 허물어져 버렸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죄수의 마음속에 숨어들어오는 자기 집의 가축대와 목장, 영광스러운 직위에 대한 꿈들처럼 지나간 날들의 햇살이 온몸에서 반사되었다네. 나는 그대로 한동안 서 있었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네. 죽을 용기는 있으니까. 그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데도 지금 나는 여기에 노파처럼 앉아있네.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기쁨도 없는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길고 편하게 하려고 남의 집 울타리에서 뗄나무를 주우며 이 집 저 집의 문간에서 빵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말일세. 12월 14일. 친구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놀랄 뿐이네.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없이 성스럽고 순결하여 남매 사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던가. 일찍이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슴에 죄가 될 만한 욕망을 품은 적이 있었던가. 맹세하지도 않기로 했네.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꿈이란 것은 이토록 상반되는 갖가지 작용을 어떤 불가사의한 힘의 조화로 돌려버린 옛사람들의 감각은 그야말로 올바른 것일세.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이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몸이 떨리네. 나는 그녀를 가슴에 꽉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끝없는 키스를 퍼부었다네. 나의 눈은 그녀의 황홀해진 눈빛을 정신없이 보고 있었네. 하느님이여, 지금도 이 벅찬 환희를 설레는 마음으로 되살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 저는 벌을 받아야 할까요? 로테, 나는 이제 끝장이 나려나 보네. 감각이 혼란에 빠지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사고력을 상실하고 있네.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그득하네. 어디를 가나 기분이 언짢기만 하네.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도 즐겁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이제 나는 떠나는 편이 나을 것 같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결심은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로테의 곁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의 결심은 언제나 그의 최후의 기대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조급하고 경솔한 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학신으로서 가능한 한 침착한 결의와 더불어 결행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회의 및 마음의 갈등은 비렐름 앞으로 쓴 편지의 서두인 듯한데 날짜는 없고 역시 다른 글들과 함께 발견된 한 장의 종이 쪽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의 운명, 내 운명에 대한 그녀의 동정,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되어버린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최후의 눈물을 짜내고 있네. 장막을 쳐들고 그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일은 끝나는 거요. 그런데 이 망설임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일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는 자가 없기 때문일까? 어쨌든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는 혼란과 암흑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신작용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 그는 끝내 비애와 점점 정이 들고 친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결심은 드디어 확고부동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비렐름 앞으로 보낸 애매한 내용의 편지가 이러한 소식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고맙네 비렐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준 자네의 우정에 감사하네. 확실히 자네 말은 옳았네. 나는 이제 떠나는 편이 나을 걸세. 그러나 자네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에는 따를 수가 없네. 나는 조금 더 빙 둘러서 가고 싶고 더욱이 추위가 계속되고 길이 좋아질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나를 데리러 와주겠다는 말 정말 반갑네. 다만 앞으로 2주일 정도 더 미루어 주게나. 나중에 편지로 자세한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무엇이나 무르익기 전에는
따지 않는 것이 좋은 법이거든. 2주일 동안 더 읽고 덜 읽는 것의 차이는 대단한 것일세.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도록 말씀드려 주게.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해주게.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네. 그럼 잘 있게나. 가장 친애하는 나의 친구여.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자네에게 내리기를. 잘 있게나. 이 무렵 로테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남편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가엾은 친구에 대한 상념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여성이라면 로테의 심정이 되어 생각하고 로테와 더불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겠다고 혼자서 결심했으리라는 것입니다. 로테가 그 실행을 망설였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베르테르를 아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베르테르에게 있어서 얼마나 쓰라린 희생인지,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남편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만큼 더 한층 자기의 지조가 남편의 그것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실린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 앞으로 쓴 것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는 로테를 찾아갔었습니다. 로테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어린 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용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아이들이 퍽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촛불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천국에라도 간 듯이 황홀해지던 시절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도 하면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아름다운 미소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선물이 있을 거예요. 얌전하게 계시면요. 아주 길다란 양초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도. 얌전하게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로테? 베르테르는 커다란 소리로 반문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이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십니다. 모두들 각각 선물을 받게 되죠. 그때 당신도 오세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오시지 마세요. 이 말에 베르테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탁이에요. 로테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했어요. 저를 진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한동안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 로테는 그 말 한마디가 베르테르를 얼마나 무서운 외골로 몰아넣었는지를 곧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화제를 던져 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로테. 이제 2번 다시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어머,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저희 집에 오셔도 좋고 또 오셔야만 해요. 다만 지나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뿌리를 뽑고야 말려는 정열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진정하세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분수를 지켜주세요. 당신만한 인격, 당신만한 학문, 당신만한 재능이면 달리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대장부다워지도록 애쓰세요. 저 같은 여자에게 이런 슬픈 애착을 갖지 마세요. 당신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여자인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처참한 표정으로 로테를 보았습니다. 로테는 그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차분히 생각해봐 주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필이면 저는 남의 아내인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당신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내고 정신이 나간 듯 매우 못마땅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지켜보았습니다. 훌륭하시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알베르트가 일러준 꾀인 모양이죠. 굉장히 약은 방법이군요.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아니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아가씨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한번 마음 잡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눈에 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들을 위해서나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당신은 일부러 자신을 좁은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용단을 내리세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아니 틀림없이 기분도 풀릴 거예요. 부디 당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분을 찾아오세요. 그리하여 진정한 우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테가 응수했습니다.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인쇄해서 온 세상의 가정교사에게 배부해주고 권장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조금만 더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 그럼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지 마세요. 네? 베르테르가 대답을 하려는데 마침 알베르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개면적은 인사를 나누고 둘 다 거북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내용도 없는 잡담을 꺼냈으나 그것도 곧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전에 자기가 부탁했던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더니 아직 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두세 마디 잔소리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그것이 매우 차갑고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럭저럭 8시까지 망설이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 심하여 결국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기미가 보이자 베르테르는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가 좀 더 있다가 천천히 가라고 권했으나 인사치레로만 보여 고맙다고 쌀쌀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하인이 등불을 들고 나오자 그것을 받아들고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옷을 입은 채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1시경에 하인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까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화를 벗길까요? 하고 하인이 묻자 그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내일 아침에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베르테르는 로테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책상 위에 봉해진 채 발견되었고 그대로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편지를 단번에 내려 쓰지 않고 단편적으로 썼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순서에 따라 일부분씩 끊어서 삽입하기로 합니다.